20대 때 저희 네. 학교 선배, 여자 선배가 유부남이랑 불륜하는 걸 봤어요. 불륜. 근데 본인은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랑인데 굉장히 애틋해. 드라마에 여자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당연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분은 뭐 미혼이세요? 근데 유부남이랑 사랑을 한 거예요. 오히려 믿지 못해요. 미혼인 여자분이. 그래서 괴로워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좀 끌리는 여자, 남자 유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끌린다고 해서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네. 내가 괜히 이렇게 했다가 불륜을 시도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진 않을 거고, 끌린다고 할 때는 상대도 가벼운 사람이라고 할까? 흘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뭐 빈틈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은근히 이야기를 한다거나 암시를 줘요. 대시를 하라고. 그런 사람한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간다기보다는 거의 합의죠. 불륜은 합의니까. 혹시 바람 잘 피는 직업이나 불륜 많은 직업, 순위가 뭐 그 직업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오다 보면 그래도 직업이, 특정 직업이 좀 많은 직업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사실 직업을 가리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1위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이 좀 불륜이 항상 이렇게 같이 이슈가 돼서 이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여기는 근무 시간도 자유롭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꼬시는 환자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한자가 의사를. 네, 선생님을 막 꼬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좀 그런 불륜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의사분들이랑 간호사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생가사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선의 경계가 약간 무너질 때 있다는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생가사를 다루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보통은 동네 의원 같은 데 가면 그냥 네네. 그런 환자들이잖아요. 두 번째는 변호사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직업군으로 이제 특정한다면. 그렇게가 좀,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도 많아요. 군인 되게 많네. 의사, 변호사, 군인, 그 다음에 공무원. 요 정도가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서는 가장 많았던 직업군인 것 같아요. 변호사는 이제 약간 뭐 개인의 성향이 많이 가미가 되었겠지만, 변호사하고 변호사끼리 예를 들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밤새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더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야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야기, 사건 관련해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더 이제 아내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더 친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도 보면은요, 공무원이나 군인도 대부분은 이제 당직 같이 쓰고, 그리고 군인은 오지에 있으니까 교통편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면 카풀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륜으로 넘어가는? 카풀은 100% 불륜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풀은 일단 예를 들면 초기에 카풀을 이제 행선지가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뭐 그걸 타려고 하는 사람도, 제안하는 사람도 뭐 특별한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막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사실 유부남, 유부녀가 된다는 건요,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거든요. 선의를 베풀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마음에 그걸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차를 탄다? 상대방도?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카풀을 하는 순간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위험성을 다 감수하는 거죠. 만약에 내 남편이나 와이프가 집 근처에 누가 직장 동료가 있었던 거죠. 한 30분 거리에 또 직장이 있는 거예요. 같이 타고 가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아끼고 좋아서 누군가 제안했는 거예요. 본인은 사실 진짜 아무 생각은 없어요. 그런 뭐 바람 이런 생각 없고 정말 너무 편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이거를 말리는 게 당연한 거고, 어떻게 말려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해? 너 나는 정말 그냥 아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약간 좀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유소불이라고 해서요, 하지 않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로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그거는 상대방 배우자가 부부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데 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준을 잡아야지. 누가 잡아줄 수 없어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누구는 하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 기준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 기준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 카풀하지 마.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하겠대. 그러면은 준비하셔야죠. 별걸 하셔야 돼요. 별걸 해도 안 바뀌어? 그럼 이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람피는 남편 간의 사전 징조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바람피는 사람들은요, 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분이 너무 좋아. 일단 너무 행복해요. 삶의 활력소. 예. 그래서 집에 오면 막 콧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막 설거지도 막 해요. 그런 유형이 하나 있는가 하면 네. 너무 좋은 시간이 끝났잖아요. 네. 집에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막 평소보다 더 막 화를 내. 몸매가 왜 그러냐는 둥 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 불륜을 하고 있을 확률이 99%라고 봅니다. 보통은 외도하다 딱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걸린 분들의 처음에 하는 핑계는 대부분 어떤 비슷한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죠. 저는 이게 불륜 학원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똑같아요. 똑같아. 보통은 처음에는 당황해요. 일단 당황하겠지, 당연히. 들켰다는 것에 대해서 당황해요. 언제부터 알았을까?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죠. 당하고 미안해.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대놓고 막 하는 사람, 맘대로 해라. 뭐 이혼해. 뭐 그런 분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오래 안 가요. 미안한 마음이. 네. 한 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좀 있다 보면, 야, 그만 좀 얘기해. 네. 그리고 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를 듣겠죠? 너도 뭐 잘한 거 없잖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혼해, 그래. 이혼할 거 아니면 이제 그만 얘기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상간녀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상간녀한테 연락하면 나 이혼할 거야.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적반하장이. 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잘못된 행동이겠죠, 다? 당연히. 당연히 잘못됐고요. 그러니까는 불륜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이게 시간이 별로 길지 않거든요. 한 2, 3개월만 지나면요. 내가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이야기하고 처리할 거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불륜이 발견됐어. 첫 번째 해야 될 일. 먼저 증거 수집해야죠. 증거 안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증거 수집부터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상간녀한테 연락을 해서 상간녀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상간녀가 먼저예요? 따로따로니까. 네. 각자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 처리 어떻게 하냐면 먼저 상간녀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남편한테, 만약에 남자면 남편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 남편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러면 합의 안 하겠다. 보통은 합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서로 내통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내색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알면 얘 상간녀한테 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못 해.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초조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륜을 알았을 때 바로 지르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간녀랑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쓰면 되고 네. 합의가 안 되면 상간녀 소송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과 남편에 대한 책임을 결부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별개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간녀 소송을 할 때 남편의 태도를 봐야 돼요. 남편이 만약에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상간녀를 두둔하면 이건 이혼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상간녀 소송을 하는데 협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하고도 합의를 해야 돼요. 위자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서는 2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위자료를 받는다는 건 이혼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혼과 상관없이 얘가 한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내가 손해배상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혼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2개를 받습니다. 합의서를. 그래야지 이걸 매듭 짓고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합의를 한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이 일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가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이 사람한테 합의서를 받고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나만 병들어요, 나만. 그 상간자 소송을 하시고 위자료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도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겠죠. 그래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괴로우면요, 병으로 발현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불륜을 했을 때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지 그나마 가능하다. 그럼 증거를 먼저 수집하는 거를 하셨는데 외도 증거 잡다가 사람들도 모르게 불법 증거를 수집하는 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녹음기를 몰래 차에 넣어놔. 아니면 옷에다 달아놔. 위치 추적기. 그런 것들 다 불법이죠. 녹음기는 이제 둘이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 녹음해도 말 안 해도 녹음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건 괜찮죠. 근데 내가 없는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그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감청, 도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휴대폰 몰래 보는 것도 이게 되게 애매하다면서요. 번호를 열어서 보느냐 그냥 우연찮게 열렸길래 받느냐. 그러니까 사실 휴대폰에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봐야죠. 예, 불륜의 증거는 휴대폰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 뭐 발뺌할 텐데. 네, 그래서 휴대폰을 결국은 보는데
뭐 지문 인식이면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누르거나 아니면 비번을 막 조합해서 열었어.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제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말은 보통, 다르게 해야 된다. 그죠? 다르게 해야죠.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왜냐면 어차피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합법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녹음이라는 것도 불법 녹음이야. 근데 그걸 통해서 얘네가 뭐 어디를 갔다, 모텔을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모텔이 특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모텔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법한 증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대신 녹음했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이제 잘 예쁘게 포장해서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주로 거죠. 불륜 증거 잡는 방법은 일단 휴대폰은 당연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집하셔야 되고요. 봐야 되고 봤을 때 이게 휴대폰이면 내 휴대폰으로 이걸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스캔해서 나한테 보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한 대로. 둘 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그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으시는 분도 있는데 넘기면서 네. 동영상이 좀 보기는 불편하긴 한데 네. 빨리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또 녹음기는 위험하긴 한데요. 이제 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같이 남편이랑 나랑 같이 타는 차야. 네. 나도 사용해. 어. 근데 내가 녹음기 흘렸네? 그죠. 내가 핸드폰을 흘리고 왔는데 그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죠. 그런 경우도 실수에서 발생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탐정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탐정을 많이 쓰시죠. 탐정 자체는 불법이죠. 누군가를 추적하고 하는 거니까. 사실 저는 탐정 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 근데 아무튼 증거를 갖고 오시니까 그거를 탐정을 써서 갖고 오신 건지 본인이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 우연히 그걸 이야기할 때 카페, 내가 그죠? 우연히 본 거 찍은 것처럼 해야 한다면서요? 카페에 둘이 있는 걸 내 지인이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찍어서 나한테 보내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집이 되는 거죠. 변호사님 뭐 답은 다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혼자랑 기혼자가 외도하는 경우까지는 뭐 오케이 뭐 잘못했지만 그런 경우 있다서 치는데 미혼이 기혼자 외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야 저는 뭐 오케이 기혼이 미혼을 꼬신 거 그래 거기까지도 뭐 잘못했지만 그래 뭐씨 근데 도대체 미혼은 왜? 저도 뭐 지인들 중에서 여동생도 있고 뭐 동갑 친구도 있고 누나도 있을 거잖아요. 기혼은 그냥 딱 뭔가 차단막이 딱 내려와서 왜냐면 그게 사회적인 기본 그쵸. 법적 테두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저도 이제 20대 때 저희 학교 선배, 여자 선배가 유부남이랑 불륜하는 걸 봤어요. 불륜이에요, 불륜. 근데 본인은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굉장히 애틋해. 그래서 드라마에 여자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건 정말 사랑인데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너무 슬프다. 어떻게 됐어요? 물론 당연히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 다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분은 뭐 미혼이세요? 근데 유부남이랑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잊지 못해. 오히려 잊지 못해요. 미혼인 여자분이. 그래서 괴로워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굳이 그 힘든 사랑을 미혼이 사랑과 미혼끼리 해도 될 텐데 그게 더 자극적으로 느끼시는 건가? 자극적이기도 하고 불륜 자체가 이제 그렇기도 하고 나는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처음에 접근할 때요 그렇게 막 들이대지 않죠. 처음에는 서서히 라포를 쌓아가는 거예요. 신뢰를 막 쌓아가서 나를 좀 안 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여자들 이제 모성 본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다. 따뜻한 밥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누구를 둘 것이냐. 그 문제로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남녀가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도 좀 다른가요? 보통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남자는 자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여자는 마음을 준 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외도의 개념이 다른데 남편이 불륜을 했어요? 그러면은 추궁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분들이 대부분 하는 변명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드라마 그렇게, 진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안 잤다는 거예요. 안 잤다. 안 잤어. 손만 잡고 밥만 먹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륜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것도 부정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크기 때문에 간통,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 들어가거든요. 근데 남자들은요, 변명할 때 성관계는 안 했으니까 이건 불륜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물론 성관계도 했죠. 근데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네가 성관계를 했던 안 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자랑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그게 작가님 말씀하신 마음을 준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명백한 법적으로 봐도 불륜이 맞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바람핀 배우자와도 함께 살아도 안 되는지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당사자의 이제 태도인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기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대부분 상대방이 이제 남편이 불륜했을 때 충격 받으시는 게 뭐냐면 불륜했다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얘한테는 이렇게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예를 들면 나는 남편한테 평생 20년을 살았어. 근데 다정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혼 때도.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무뚝뚝한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살아왔는데 상간녀랑 나눈 카톡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표현들 그런 걸 보고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럼 그 이유는 뭐야?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20년 내내 단 한 번도. 이런 경우에는 살 수 없죠. 뒤의 고통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살았던 사람은 누구지? 라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어떻게 보면 들면 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애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고 이건 내가 그냥 참고 살아야지. 20년 살았는데 20년을 그걸 참았던 내가 아주 바보를 만들어버리면. 잘 살기 위해서 살림을 하는데 굉장히 아낀 거예요. 한 푼도 아껴서 막 시장에서 옷을 사 입고 그랬어. 근데 남편이 불륜을 했는데 상간녀한테 굉장히 비싼 고가의 백화점에서 파는 그런 귀금속을 해준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이분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는 살 수 없는 거거든요. 2차 가해죠. 근데 외도임에도 이혼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텐데 그 이유랑 용서되는 비율도 생각보다 높나요? 높아요. 근데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걸 용서한다고 말을 하죠. 억지로. 대부분의 이런 생각을 해요. 깔려 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혼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빼고 생각하면 얘랑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내가 용서해야지. 오히려 반대로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사고가. 역으로 흘러가면서 그럼 이제 역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얘기 들어봤을 때는 바람을 이제 핀 상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정말 그 진심을 보인다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진짜 그게 태도 진심이라면 넘어가서 자기 결혼 생활 봉합할 필요는 있다. 보시는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면 안 하죠. 지금까지 했는 말이 좀 다르잖아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그 태도가 진심이고 하다면 괜찮다지만 하지만 나는 또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 폭행은 나와 얘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불륜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의 본질은요. 성적 결합이에요. 근데 나랑 성적 결합을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또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증거를 다 봤어. 그러면은 저는 저의 평안을 위해서 이혼하죠. 이거는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님은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또 이게 사람마다 다 성향과 이게 좀 다르니까. 정말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지 말고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돌리고 나서 용서를 해라 하려면 그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결혼은 아니지만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제 목격한 거죠. 바람을. 충격적이셨겠네요. 그 충격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와닿는 게 그 1차적인 충격보다 2차 충격. 그동안 나한테 했던 그 말과 행동이 내가 다 약간 부정당한, 그러니까 어떤 게 오냐면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는 게 꼭 그런 성적이 아니라 그 남성의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나더라고. 나의 남자란 자존감 자체가 그냥 땅바닥 떨어진 느낌?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불륜을 하면. 그리고 어떤 분은 상간녀랑 나를 비교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혼도 못하고요. 상간녀보다 내가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제일 문제는 바람 피놈인데. 바람 피면 이혼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혼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결혼을 행복하고 싶다면 절대 놓치면 안 돼. 이성의 유형은 또 좀 어떤 게 있네.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게 결혼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사실 저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세모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네모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나는 세모구나를 알아야 되고 상대방은 네모구나를 알아야 돼요. 세모랑 네모가 합쳐지는 게 결혼이죠. 그러면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 튀어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꾸겨 넣으려고 그래요. 튀어나온 부분을 내가 세모면 거기서 튀어나온 네모를 깎아서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결국은 한쪽이 계속 희생하고 참는 결혼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 세모한테도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희생이 아닙니다. 결혼은 둘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결혼이지 누가 하나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게 결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서야 되고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혼하기 싫으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이성의 유형,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하신 9등급 배우자. 9등급 피해야 됩니다. 문제를 인식도 못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럼 오늘 이 얘기는 별로 안 하셨어요.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조건. 결혼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인 거야. 사실 저는 결혼 전에 미치는 영향보다 결혼 후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있으면 플러스죠. 좋게 보지. 근데 그것만은 절대 결혼하지 않아. 근데 결혼 후에는 이제 당연히 이성적인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매력도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에 관여하는 게 사실 돈이니까. 사실 경제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네. 왜냐면 너무 기본이니까. 너무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그럼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 경제적인 능력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돈이 얼마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둘이 살 집부터 마련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도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뭐 능력이죠. 그것도 자산이 되는 거죠.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죠.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충 이제 계산을 잘 못해요. 대충 혼자 머리를 굴려요. 저 사람이 직업이 뭐니까 월급이 이 정도 되겠지? 나이가 저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모아놨겠지? 혼자 계산을 막 해. 그리고 결혼 부모님이 전에 얼마 있는지 듣고 놀래죠. 그렇죠. 부모님이 직업이 이거니까 연금 이렇게 받으시겠지? 혼자 머리를 막 굴려. 결혼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지 말고 다 까야 돼요, 일단. 이거를 까지 못한다? 그러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혼은 이렇게 또 생각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 모든 것이 최적화된 상태를 상정해요, 사람들이. 맞아. 자, 지금 돈이 없어. 심지어 얘가 빚이 있는 걸 알았어. 빚이 3천이 있대. 근데 그래도 괜찮아. 우리 둘이 맞벌이니까 우리 젊고 둘이 같이 벌면 금방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자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못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산후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아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상정해서 계산이라는 건 예측이라는 건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야지 모든 게 최적화된 상태를 예측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조금이라도 최적화된 조건이 안 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경제적인 것들 이런 거 다 까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생활비 각자 모아가지고 각자 소득을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야지. 일단 생활비를 이렇게 뭐 100만 원씩 모아서 쓰는, 그러니까 같이 통장을 합치지 않은 거. 두 번째, 서로의 소득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급여를 몰라. 여자가 뭐 가사하고 양육을 하니까 2대1로 돈을 넣자. 남자가 2, 여자가 1 이렇게 공동 돈을 모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신뢰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금액이 크다면 모르겠어요. 그 돈이라는 게 고갈이 된다면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내가 번 돈인데 네가 왜 부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야, 네 남편은 네 와이프는 얼마 버는데 나 모르는데. 저는 이게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렇게 했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트렌드는 어쨌든 생활비도 모으고 소득도 좀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는 게 서로의 신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소한 결혼할 때는요. 자산을 다 까야 돼요. 빚이 얼마고 그리고 여러분 빚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빚을 알고 싶은 거는 빚이 1,000만 원이다. 근데 뭐 시부모님이 해주셨어. 그럼 해결된 거야. 그게 아니고 그 빚을 지게 된 원인을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려고 그런 자산을 공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공할 수 있어요. 성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논어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논어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앞으로 올 일을 아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점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을 잘 살피면 돼요. 그것을 내 욕심으로 살피지 말고 네. 아, 얘랑 결혼하면 내가 편하겠다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그 사람 자체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많이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